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국내 증시에 일단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글쎄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CNN 나와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은 이미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늘 국내 증시 종가 보니까 양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네.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S&P 선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영향이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얘기하실 때 빠지긴 빠질 거다. 그러면 1, 2% 정도 빠질 건데 그때 사면 항상 벌더라. 그래서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어서 네.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지나고 보면 오늘이 또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오늘 저희 머니쇼 플러스 보시면서 다양한 대응책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예. 이제 쭉 방송을 하시면서 쭉 2시간 쫙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딱 나가셨다가 지금 탁 들어오셨는데 그 한국 시장이 그때 아침보다는 더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훨씬 더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 임팩트가 얼마나 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의견을 네.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도 또 주말에 또 뭐 1시간짜리 뭐 라이브 영상까지도 올리셨던데 강 대표님도 저도 일부러 봤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대다수 오히려 굳이 많은 쪽은 별일 아니야. 네. 2011년에 그 S&P가 처음으로 강등했을 때 그때가 그때야 그렇죠. 뭐 충격이었지만 그때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랬지만 그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상 몇 개 보고는 그런가 보다 뭐 그만하지 싶었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 장이 그래도 또 아시아 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편이고 네. 네.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개장 전 뉴욕 시장 흐름은 주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걸 갖다가 뭐 좋은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리가 있다 이거죠. 예. 그 뭐 영어 회화 익숙지 않을 때 식당 가면은 그 원주민 내지는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음식 맛있냐 하면은 그냥 낫배드 하더라고요. 낫배드는 나쁘지 않다 정도인데 그걸 갖다가 낫배드는 꽤나 후한 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굿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그죠? 미국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했던 4월 2일을 자꾸 이제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2월 1일부터 한번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2월 1일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장은 관세 뭐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4월 2일의 상호관세뿐만 아니고 2월 1일에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후들겨 팼던 그 당시의 충격을 거의 다 회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무렵이거든요. 이 무렵이 2월 1일인데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S&P 500. S&P 500 거의 다 왔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스톡스도 여기가 1월 말이니까 2월 초 뭐 이러고 있는데 거의 다 왔죠.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 2월 초 이랬는데 여기 오늘 조금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중국 쪽은 홍콩 항생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다들 하는 가지 믿음은 설마 이 선 지금 각 지수마다 꺼놓은 4월 7일 날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저점끼리 연결한 선, 저 선까지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나름의 뭐 그런 분위기, 거기에 형성됐는데 또 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채권 쪽입니다. 네. 채권 쪽에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보다도 미국하고 일본은 이거 초장기물 한번 보시죠. 30년물. 30년물 지금 5%입니다.
아, 국채 수익률이요. 예, 이게 지금 금년에 한번 찍었던 1월 초에 한번 찍었던 5%를 다시 트라이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일본 JGB, 일본 30년물은 10년물보다 더 급한데 얘도 지금 거의 3%예요. 그리고 이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유럽 쪽은 10년물로 보시면은 이때 이게 부쩍 한번 뛰었던 이거는 그거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네. 독일에서 우리 뭐 재정 준칙을 풀더라도 네. 국방하겠다니까 또 찍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채 10년물하고 독일 10년물을 보니까 미국채는 막 뛰고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미국 팔아서 독일 가는구만 이 소리도 나왔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이었고 뭐 영국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절대 레벨을 보시죠. 절대 레벨 보시면 지금 미국은 10년물이 이제 4.5%라고 하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걸 갖다 자꾸 건드리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5%입니다. 뭐 30년물. 남들 뭐 4.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독일의 2.6, 뭐 영국의 4. 이거 비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돈 묻어둬서 끝까지 캐리로 가면은 그래도 제일 이자 많이 주는 게 미국인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채를 이제 던지는 상황으로 오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러우나 현재 봐서는 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not good.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이제 선물 흐름이 이렇고 금도 살짝 빠지고 비트코인은 뭐 이제 거의 여기서 더 가나 마는데 비트코인은 뭐 죽었다 깨도 저는 설명이 안 되고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왜 가는지 왜 빠지는지 모르는 그런 그거니까 그렇다 치고 비트코인보다는 진짜 공부해야 될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요즘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하고 미국 국채하고 엮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엮어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1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 뭐 이렇게 등가로 해서 가는 요 코인으로 뭘 자꾸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막 설명 들으면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어렵네요. 어렵고. 아, 소장님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 중이시라고요? 예, 뭐 정면잉크가 비웃으셔도 돼요. 아니, 저는 비웃는 게 아니라 아니 소장님이 원래 그런 약간 뭔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든지 예. 그런 쪽은 약간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뷰를 갖고 보수적인 계시잖아요. 뷰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쪽은 뭔가를 자꾸 아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별다른 게 아니라 펀드랑 똑같아요. 예. 그 안에 그냥 미국 국채를 넣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미국 국채 펀드, 미국 국채 스테이블.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럼 펀더멘털이 분석이 되죠. 비이클이에요, 비이클. 비이클. 예, 비이클. 뭐 SPC를 만들던 펀드를 만들던 ETF를 만들던 그 안에 국채를 넣어놨으면은 넣어놓고 그걸 코인이라고 우겨서 파는 거죠.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래 얘는 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뭔가 자산이 뭔가 있다는 담보가 거죠. 있는 예. 거예요. 네, 담보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없죠. 비롯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없죠.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믿음.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신용등급의 강등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갖다가 이제 빚을 갖다가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냥 막 문자 그대로 신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미국? 오늘 아침에 뭐 저기 글로벌 비즈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라가르드가 아주 대놓고 미국을 갖다가 조롱을 하던데요. 유로화가 지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직관에 반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금리 차를 보나 경제 펀더멘털을 보나 뭐를 봐서 유로가 강해질 이유가 없는데 유로가 왜 강한가? 이거는 결국 시장이 미국의 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과 벌써 신용을 잃었다 하는 그 표현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그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과연 어디까지 시장이 조정의 빌미로 삼는가 하는 것과 또 저는 또 차티스트로서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진짜 궁금했는 게 그 4월 2일을 넘어서 2월 1일에 거기까지도 다 돌고 돌아 원위치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멘털 보자 했는데 소비자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아주 안 좋고 네, 맞아요. 무슨 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1년 후가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도 모른 척하면서 그냥 계속 가자고 했던 시장이라서 여기서 더 간다고 이 과매수 상태에서 숨 고르기도 안 하고 했더니만 적절할 때 재료가 하나 나와주네요. 그냥은 못 가. 조금은 정리하고 가.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조정의 빌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조정의 빌미 정도로 봐야겠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저기 어쨌거나 저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일단 그 각각 포스트를 맡고 있는 특히 베센트 장관 같은 네. 경우가 워낙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뭐 CNN이나 MBC 이런 등등이 이제 급하게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인터뷰를 갖다 여기저기서 하면서 이 제시하는 논리가 이렇게 시장이 그냥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겠더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뭐 우리가 뭐 펀더멘털 실적 뭐 이렇게 따집니다만 시장의 큰 굵직굵직한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결국 정책이었고 규제였고 그렇죠. 그런 건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 아니면은 돈줄을 쬐든가 돈줄을 풀든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이 좀 버거워하는 없애줬으면 하는 요 규제만이라도 없애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하는 그래? 그럼 그 규제 없애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넘어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또 회자되는 게 SLR입니다. 네. SLR인데 뉴스의 흐름 보시면은 2021년에 지금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이때는 뭐냐 하면은 SLR 이쪽에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SLR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거. 즉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그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수식 자체가 분모는 그 은행들이 토탈 레버리지 엑스포저 여기는 무슨 미국 국채를 사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것까지 해서 전부 이 익스포저를 토탈 투자한 거 분에 여기서 이제 티어 1 캐피탈 뭐 티어 1, 티어 2는 우리 대충 그 정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더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체계적 위험이 있는 은행들 뭐 해서 자기들 해서 또 한 5%는 지켜라. 즉 자본을 지켜라. 이쪽이 많으면은 투자가 많았으면 그만큼 자본도 튼튼해야 되고 자본이 적으면 막 레버리지성의 투자를 좀 줄여야 하는 요건데 요걸 갖다가 그때 4년 전만 하더라도 강화하면서 그때 살짝 시장이 쫄았거든요. 그러면은 JP 모건만 하더라도 거기서 털어내야 되는 하다못해 국채라도 좀 줄여야 되는 분모를 줄여야 되는 그래서 던져야 되는 게 이만큼이다. 그러면 금리 오르는데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SLR인데 이게 지금 한 달 전부터 JP 모건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SLR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은행들이 좀 더 이 미국채 수요가 줄어든 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랬더니만 딱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했고 결국은 어떻게? 이제 한 사흘 전부터 지난 주말부터 미국 당국이 은행 자본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살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이 정도의 이게 과연 필살기로 시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필살기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적어도 뭐 시간 벌기 내지는 시장의 추락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만 막으면 되나요? 일단 급한 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라가르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실제로 유럽 금리가 낮고 그리고 환율도 강하면 네.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선진국끼리는 금리 차를 가지고 차익 거래들을 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파생 상품들로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풀린다고 가정하는 게 진짜로 셀 아메리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탁 드는 생각에 아니면은 예. 정말로 그냥 자산 배분 정도 움직여서 그런 건지 저는 그게 매번 궁금한데 저는 그냥 자산 배분이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네, 우기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 아메리카는 서로 죽는 길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파는 쪽도 다치고. 네. 예, 그리고 그 셀 하고 나서 그 달러 갖고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다. 대안이 거죠. 없다. 대안이.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 담아둘 만한 그릇은 그쪽인데 달러 표시 자산인데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또 오늘도 또 혹시 말 못할까 싶어서 이거 환율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이 달러가 좀 버겁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해서 달러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 버거워 보이는 거는 이게 너무 두껍습니다. 이게. 구름대가 너무 구름대가 두껍다. 너무 두껍죠. 그래서 한 103까지는 쉽지 않다 보이는데
이게 대만 달러가 강 대표님 어떻게 보였어요, 저거? 저렇게 해서 대만 지금 달러요? 예, 지금 저 차트가 쿵 하고 5월 5일, 5월 6일 그렇게 난리치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저러고 있는데 저러다가 숨고르기 한 이후에 탕 튀어서 저 빨간색까지 21선까지 그냥 툭 가겠다 쪽일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흘러내릴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옆으로 간다에 원래 옆으로 한표. 간다에. 옆에 한표. 왜냐하면 저거는 저는 솔직히 보험사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제 아, 말씀을 드렸고 예, 헤지 예. 펀드나 이런 애들이 한번 빵 때려줘서 예. 위아나 너네도 저렇게 혼날래? 이렇게 경고를 줬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다음에 합의, 맞습니다. 전격 합의 뭐 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합의, 전격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맞아요. 이뤄냈으니까 이제 대충 됐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한번 또 해야지 이벤트도 없는데 또 계속 또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아, 생각이 흐름이 비슷하시네, 진짜 저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이거 대만 달러 보시면 장기 추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점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85년 이 무렵부터 한 95년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대만 달러 환율, 즉 달러 약세 대만 달러. 이때는 뭐 그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시기가 플라자 합의 기간이었으니까 달러 약이었는데 그 이후 흐름은 대충 뭐 원화하고 비슷합니다만 요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렇게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로 돈 버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왜 절하돼야 돼? 이상한 거 아니야? 조작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게 한 방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아찔하죠. 아찔하기도 섬뜩했는데 그때 이거 여기 보시면은 요 음영 처리한 부분에 왼쪽 것 여기 보면 5월 6일 날 위안화도 결국 움직였어요. 네, 움직였어요. 여기서 제가 강 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인 게 뭐냐 하면은 절에서 결국 뭐냐 하면은 시그널은 메시지는 그게 누굴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뭔가 저렇게 해서 야 대만 달러 환율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그랬더니 위안도 그렇고 한국 원화도 이러네. 네.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꾸 이제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약달러를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때 1985년에서 95년 한 10년 동안에 아작을 냈다가 그냥 잃어버린 30년이니까 조금 미안하고 그 다음 타자를 보니까 너희들이네 한 게 대만, 한국, 거기도 중국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는 걸 딱 살짝 보여준 거죠. 지금 무슨 과거 트럼프 1기 때처럼 한 20% 이 정도 같으면 위안화 약세로 해서 관세를 희석해 볼까 싶은 생각도 해보겠습니다만 140%, 145% 이러는데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제네바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월간입니다. 큰 흐름인데 2002년부터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여기 금융위기 때 강, 또 이렇게 돈 풀어서 양적 완화해서 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요 부분을 보면서 그냥 제 일감은 여기서 뭐 달러가 무너지는 그것도 당분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달러가 강해질 만한 것도 아니고 요렇게 도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거 사실 조금 달러가 후루룩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시사는 합니다만 이 두 개의 명제가 부딪히거든요. 자꾸 약달러 하는데 미국의 레토릭은 늘 스트롱 달러예요. 약달러는 뭐고 스트롱 달러는 뭡니까? 그러니 환율로 나타나는 달러는 약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그러면서 미국이 말하는 스트롱 달러는 기축통화 그리고 함부로 집어던지지 못하는 그것도 달러 이 두 개의 이제 상충된 명제를 갖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어느 정도인데 그 조정의 폭은 결국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증시에서 국채 시장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채 시장.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데 우리가 익숙한 논리는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 시장 금리가 오른다, 달러는 강해졌던 게 작년까지 우리가 익숙한 그거였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 10년물, 30년물이 5%를 넘어섰어도 계속 막 급하게 오른다. 2, 3bp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5bp, 7bp, 8bp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그 와중에 약해진다. 네.
요게 이제 그 조합이 나오면은 증시의 조정은 좀 깊어질 수 있다. 악재다. 네, 그렇게 봅니다. 뭔가 연준이 좀 트럼프의 압박처럼 좀 발빠르게 좀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디스가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정도면은 사실 미 정부가 지금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근데 베센트가 자기네는 이제 뭐 분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잖아요. GDP를, 예. GDP를 키우겠다. 네, 근데 그건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동 가가지고 왕창 아, 딜을 수주 달러? 따왔죠. 수주 따가지고 밑에를 빨리 GDP를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10년 이렇게 걸치는 거고 그러려면 당장 급한 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해야 예. 되는 거고. 예. 그러니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행정부 쪽, 백악관 쪽 이쪽은 아빠라 생각하고 좀 연준은 엄마로 생각하면 옛날 옐런 때는 그 비유가 잘 통했는데 예. 그때 그런 비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비유 옐런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연준을 엄마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애가 때를 쓰거나 네. 아니면 저 아빠한테 뒤지게 맞을 정도 되면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는데 그게 부부간에 이 금슬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여자 눈에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때는 자기 배 갈라난 애지만도 애도 밉다 그러거든요. 그 지금 시장이 막 징징 울고 뭐 해도 연준은 빈정상에서 보니까 정확히- 어차피 내년에 이혼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파월 어차피 내년에 이혼이니까 그냥 모르겠다. 암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까지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미스터 툴레이트에다가 무슨 뭐 바보에다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포스트 파워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아싸 하겠지만 그러나 연준 조직원들이라면은 같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 데다가 특히 그 부분 며칠 전에 했던 그 서플라이 쇼크 이 부분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뭐 옛날 캐묻은 대공황 시절의 뭐 경험까지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은 그러면서 월마트 보고는 네가 그 관세 네가 다 먹어. 네가 남기던 마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소비자한테 전가하려고 그래. 나 지켜볼 거야. 저는 오히려 그게 오늘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게 그렇게 뭐지 하는 거죠. 대통령이 내려와서 시진핑도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말이 안 어떻게 되잖아요. 보면 라가르드가 말은 안 했겠지만 그게 요즘에 너희 미국이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우리가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식인데 그 이제 서플라이 쇼크가 꼭 코로나 때처럼 중국이 막혀서 중국이 히토리를 공급 안 해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서플라이 쇼크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인플레이를 갖다가 오로지 기업들만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덤태기를 써야 될 것 같으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생산 안 할 거 아니에요. 생산을 안 하든지 새로운 또 암시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암시장에서는 더 높게 되고 그 서플라이 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만들어봐야 남는 거 없는데 그러니 트럼프는 인하해 이거고 연준은 인하 이전에 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그리고 예측이 도저히 안 되는 관세 정책을 갖다가 철폐하든지 조금 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잘 정교하게 가든지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니까 시장은 엄마 아빠가 막 저러는데 애가 불안하죠. 애가 시장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지금 뭐 막 그래서 정고점 열자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뭐 사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이제 무디스 예.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나온 거라서 이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앞두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도 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가 먼저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냥 우리 K 증시에 어쩔 수 없는 그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예.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또 저점이라 확신하고 들어가면은 그동안은 잘 통했죠. 근데 오늘 오늘이 저점일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는 쪽이 수급 주체 셋 가운데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개인만 그런 개인이에요. 그런 예. 확신을 갖고 있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차트 보시면 딱 가두리 양식장 경계 나오지 않습니까?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코스피 일간입니다.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위는 그냥 2,700이에요. 네. 이쪽. 아래쪽은 뭐 2,270, 80도 있었으면 결국 2,300. 한 400포인트 안에서 많이 흘러내렸으면 그냥 사고 또 그쯤 되면은 여기저기 또 채널마다 나와서 PBR 0.8에 근접했습니다. 이 소리 나오면 그냥 대충 사고 사는데 좀 족보 있는 말되는 재무제표 뒤집어보면은 PER이 non available 말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서 PER 자체가 산정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 말고 매출도 있고 이익도 내는 그런 업체들 중에 많이 빠진 거 지수도 바닥이다 싶을 때 좀 사서 조금 올라주면 거기서 털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뭔 장기 투자입니까? 그냥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금리도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지금 국채 수익률 차트가 아니고 국채 선물 차트입니다. 10년물. 네. 그러니 10년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커서 부분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죠.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렸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의 패턴은 이거 바닥 찍고 칙칙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추세고 추세 와중에 지금 조정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펀더멘털을 대입하자면은 과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내릴까요? 제가 봐서는 저 국채 채권만에 있어서는 어디가 되든 간에 또 이거 한번 뭐 경기 진작이라는 어떤 그 명분 하에 또 이렇게 팡팡 한번 돈을 써요. 재정을 또 할 것 같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뭐 주식은 가두리, 금리는 미국 따라 같이 올라갈 가능성. 그럼 미국이 4.5에 5.0, 그러니까 10년짜리 4.5, 30년짜리 5.0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올라가는 것 갖다가 막아보자고 미리 준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SLR 네. 네. 규제 완화를 갖다가 지금 슬슬 이제 에드벌런을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위태롭다 싶으면 저 소리 하겠죠. 저 소리를 해서 실제 국채를 사줄 어떤 돈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이제 또 대응해 나간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우리는 뭐 주식은 오래된 뷰입니다만 가두리의 경계가 이번에 좀 더 확연해진 거고 금리는 우리도 같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 와중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연준도 안 내리는데 하는 건데 환율을 모르겠어요. 환율을. 우리나라는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금리. 네. 이럴 때 같이 그러려면 야가 팍팍 같이 내려가 주면 좋은데. 대신 이제 $1 대신 이제 1,400원 이하로 가줬으니까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룸이 좀 생겼으니까 룸이 같이 좀 좀 생겼으니까. 내려주고 어차피 경기 부양 안 되면 이머징 마켓 국가는 어차피 경기 부양 안 되면 환율 어차피 못 가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그것도 선진국 국가들끼리나 금리 차로 움직이는 거지. 네. 이머징 마켓은 국가가 좋아져야 강세가 되니까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룸은 좀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좀 밑으로 좀 봐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핫한 것 같아요. 4.5에 무조건 사야 된다. 5.0, 4.5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아니다. 더 가서 막 6, 7 간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 5% 금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고정시켜 놓고 돈만 받아도 700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700만 불에다가 5% 이자만 받아도 7호 35, 1년에 35만 불씩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주권 준다는 게 700만 불이었어요. 700만 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있으면 영주권 받고 35만 불씩 그냥 픽스 딱 하고서 1년에 35만 불이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기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35만 불이면 뭐 뉴욕에서만 안 살면. 그러면은 좀 이제 그 5%라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이제 높은 금리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네. 살기에. 그러니까요. 네, 그것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내려도 일리가 있고 네. 연준에 관세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살살 하세요. 더 일리가 있고 한데 이걸 갖다가 좀 중국하고 미국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서로가 양보한 모습이잖아요. 누가 더 뭐 그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모습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하고 연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이다. 환호하면서 힘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폭락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폭락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저항을 갖다가 부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세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연준 의장과 대통령의 성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